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본격 취준생 도름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준, 담.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진담 함께 해주실 임기만 대표님, 강민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서울대 토론 동아리 다담의 꽃미너 토론요 한재현 학생과 또 재간둥이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취준 진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통과하고 또 면접을 붙는지에 대해서 매번 이야기를 하면서 스펙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재환 씨는 네. 인사 담당자라면 스펙 이런 걸 뭐 다 떠나서 네. 지원자의 어떤 면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뽑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스펙을 떠난다면 저는 그 사람의 말투를 볼 것 같습니다. 말투요? 말투 때문에 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선배님보다 선배님이 훨씬 더 선배님? 듣기 좋지 않습니까? 저 어때요, 선배님? 네. 선배님? 근데 스펙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보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네.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청년층의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네. 일부 기업들에서는 이 스펙을 초월하자는 의미의 채용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원자들의 과도한 스펙 경쟁을 방지하고 또 사회적인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채용 방식이라고 해요. 이걸 바로 탈스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뭐 SK라든지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학점을 안 본다든지 아예 기재를 아예 안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어학이라든지 특정 불필요한 스펙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는 뭐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기업이 아직 완벽하게 탈스펙을 뭐 이렇게 정착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탈스펙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 네. 취준진담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탈스펙 전형의 모든 것. 모든 거. 첫 번째 키워드. 오디션. 야, 취업도 이제 오디션을 보는 겁니까? 그런 건가요?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를 우대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자신감을 보기 네. 위해서. 끼가 있는 네. 사람들을 선발한다. 설마 이런 뭐 그렇죠. 직접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것까지 하는 건 그런 아니겠죠? 것까지 시키는 걸까요? 설마 이제는 진짜 너무 비슷해져서? 뭘까요? 혹시 첫 번째 키워드를 준비한 영훈 학생, 오디션이 뭔가요? 네, 비슷한데요. 네네. 롯데그룹에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네. 올해 상반기까지 스펙테클 오디션이라는 채용을 스펙테크. 그렇죠, 스펙테클. 어허.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펙타클이라고 하면 좀 굉장히 볼만한 광경을 네, 뜻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말에다가 태클에 스펙을 건다, 스펙에 태클을 건다라는 말로 중의적인 의미로 스펙테클 오디션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오디션을 통해서 오직 직무 수행에 적합한 능력만을 평가하고 스펙을 초월해서 인재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KT에서도 스타 오디션이라는 그런 직무 관련 역량을 5분간 자유롭게 PR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전형으로 지원자를 많이 뽑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스펙을 하나도 안 보는 건가요, 임기만 대표님? 네, 입사 지원서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인 이름, 그다음 이메일, 전화번호 등만 아주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적게 하고 직무 관련한 에세이를 쓰게 해서 이를 통과한 자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탈스펙이 정말 좋아요. 서류에 안 쓰는 것도 좋은데 이제 준비를 많이 한 학생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재현 학생은 자신이 좀 학점도 좋고 자격증도 있고 해외도 다녀오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는데 아무것도 적지 말라면 솔직히 조금은 아쉬울 것 같지 않을까요? 조금은 뭔가 억울할 네. 것 같아요. 나는 4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 아무것도 적어내지 못하는 거니까. 네. 속상합니다. 네, 오디션이라니 가서 도대체 뭘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직무별 특성을 감안해서 회사가 사전에 이제 우리 지원자들에게 관련 주제를 줘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지원자가 가서 면접관들 앞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딩을 좀 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선발을 좀 많이 했고요. 근데 롯데호텔 같은 경우는 요리 대회를 열어가지고 우와, 재밌다. 실제로 이제 롯데호텔 셰프에게 평가를 좀 받게 했고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PB 제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상품을 기획해서 현직자들한테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제 합격을 하는 거고 너무 일반적이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좀 얻기는 어렵겠죠. 영훈 학생은 혹시 저런 채용 오디션에 가면 뭘 할 것 같나요? 진짜 5분간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글쎄요, 아마 제가 지원한 직무나 뭐 그런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네. 전 좀 말하는 거를 좀 자신 있기 때문에 스피치와 어허. 마지막에는 좀 뭔가 센스 있는 삼행시, 즉석 삼행시 같은 아하. 걸 해서 좀 어필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디션 삼행시 한번 진짜. 오디션 삼행시요. 삼행시. 자, 이렇게 갑자기 시킬 줄 몰랐는데. 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자, D. D. 되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늘 이 기업의 네. 정말 역사를 바꿀 션. 션. 현수 입장! 센스 있었어요. 센스 있었습니다. 진짜 잘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네, 이렇게 센스 있게 해놓으면 좀 플러스가 되겠죠. 선에서 되게 막혀요. 진짜 잘하셨어요. 네. 탈스펙 한번 해볼까요? 탈스펙. 탈스펙이요? 자, 탈. 탈, 멘탈까지 털렸습니다. 오. 스. 스펙이 모자랐기 때문인데요. 백. 팩스로 합격 통보 받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놀랍습니다. 인정. 진짜 인정. 대단하네요. 와,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스펙 전형의 모든 것. 두 번째 키워드. 과연 카오스펙. 카오스. 그 혼돈의 카오스와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스펙이 스펙이 붙은 합친.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럴 것 같은데요, 왠지. 우리 취준생들에게 어떤 네. 혼란을 표현한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이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재현 학생. 네. 어떤 뜻인가요? 네, 잘 맞춰주셨어요. 바로 네. 혼돈을 뜻하는 카오스, 그리고 취업에 관련된 능력치를 뜻하는 스펙.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카오스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취준생의 부담을 덜고 다양한 인재를 뽑겠다면서 만들어진 제도가 탈스펙. 채용 방식인데 오히려 이게 취준생들에겐 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네. 혼란만 가중시켜서 결국 카오스펙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요즘 취준생들은 단어를 아주 찰떡같이 갖다 붙이면서 그러니까요. 이거 처음 만든 사람 누군지 다 모아봐도 오히려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예. 그 사람은 정말 특별 전형을 해서 네, 채용해야 뽑아야 돼요. 이런 그렇죠. 친구들. 맞아요. 네. 그러게요. 네, 이런 탈스펙 채용 제도에 대해서 실제로 취준생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일단은 더 얄미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탈스펙까지 진행하는데 너는 왜 아직까지 안 됐느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듣기 싫은 소리를 또 들어야 되거든요. 네.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탈스펙을 통해서 합격하는 우리 지원자의 규모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우리 지원자들은 어떻게 보면 절대 먹을 수 없는 그런 뭐 맛있는 음식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좀 답답해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게 어필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자격증부터 따고 보자. 네. 이런 또 풍토가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취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뭐 술을 배합하는 소맥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뭐 웃음 치료사 자격증 그리고 병아리를 감별하는 그런 병아리 감별사 자격증까지 도대체 어디 따고 있는 실태라고 해요. 네. 아, 네, 이렇게 배운 것들을 저런 오디션 채용에서 좀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뭐 아시겠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유. 누구나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면 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라면 본인 자체의 경쟁력이 되지 않겠죠. 그럼 대체 뭘 보는 건지 혹시 오늘 카오스펙을 좀 한번 정리하고 가주시면 어떨까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네. 저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덕후 있죠. 덕후. 덕후가 어떤 짓을 합니까? 덕질을 하죠. 덕질을 어떤 합니다. 한 분야,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하고 조사를 네. 해왔다든지 아니면 지원 직무에 대해서 정말 직무 분석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경험을 철저히 했다면 그런 지원자들을 우선 뽑고자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기업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서류 전형에 네. 탈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원자들에게 9회 말 투아웃과 같은 상황에서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취준생들의 스펙 부담을 덜고자 만든 제도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취준생들이 어서 이 혼란에서 벗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볼까요? 탈스펙 전형의 모든 것. 마지막 키워드. 신춘문예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설마 문단에 등단하는 건 아니겠죠? 건 아니겠죠. 신춘문예처럼 글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하. 취준생들 맨날 자소서를 쓰다 보니까 뭐 그런 말도 나오지 않을까. 야. 네.
궁금한데요. 걸까요, 네, 진짜? 세 번째 키워드 준비한 강민혁 대표님, 신춘 네. 문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재현 학생이 정확하게 이제 정답을 맞춘 것 같아요. 우리 구직자들이 공채 시즌에 하루에 많이 있을 때는 막 하루에도 막 3-4개 정도 기업을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로 봤을 때 네. 약 60장이면 12,000자거든요. 그 정도 분량을 또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은행 뭐 이 은행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최소 이제 5,000자 이상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작가 수준의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작가로 좀 전향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뭐 이런 키워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그 자소설이라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래서 자소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속상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두 학생은 자소서 쓸 때 진실만을 쓰는지 아니면 조금 각색을 하는지 어떤가요, 우리 영훈 학생? 저는 네네. 저 웃음이 모든 걸 말해주고 거짓말 있지 않나. 네. 자소설이 아니라 무협 소설을 쓰고 거의 무협소설 좀 쪽이군요. 팩트보다는 좀 네. 픽션을 좀 많이 피션을 좀 넣는 많이 편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재현 학생 솔직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에 기반한 소설이라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우리 자기소개설 취준생들이 이 대필에 대한 유혹을 좀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필해주는 업체들은 예. 500자에 7만 원, 그리고 24시간 7만 안에 원. 네, 받으려면 2만 원을 추가로 또 어머, 지불을 비싸다. 해야 한다고 해요. 장난 아니네요. 네, 그리고 글자 수가 늘어날수록 돈도 더 많이 내야 되고요. 아이고. 근데 대필 업체들은 대신에 이제 고객들의 기본적인 정보만 수합을 해서 최대한 인사 담당자의 눈에 띄게 이걸 각색을 해주는데요. 가령 제가 그냥 여기 대필 업체에 나는 잠이 많다라고 단점을 적어내면 네. 이 대필 업체는 이제 자소서에다가 지나치게 꼼꼼해서 일의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다라고 이렇게 자소서를 대신 써주는 거죠. 네, 이렇게 적었다가 면접 가서 거짓말인 게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조잡한 대필이라고 하면 대번에 알아볼 수 있고요. 그렇죠. 정말 정교한 대필이라고 하면 못 알아볼 수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아하.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소서 단계뿐만 아니라 이 자기소개서는 면접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필을 통해서 쓴 자소서는 어떻게든 면접 과정에서 들통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좀 급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많이 주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신춘 문예 등단만큼 어려운 게 취업인데요. 이 다양한 채용 방식이 생긴 것 같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탈스펙에 대한 핫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취준 진담 주제는요. 탈스펙, 취준생의 희망이다 대 또 하나의 스펙이다입니다. 네, 먼저 일단 취준 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는데 한번 네. 읽어볼게요. 자, 27세 남자 취준생입니다. 좁은 취업문에 매번 탈락의 고비를 마시고 있는데요. 탈락이 쌓일수록 저희 스펙도 함께 쌓여갔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여행을 갈까? 60일밖에 안 되는데. 뭐하냐? 아팠어. 이번이 방학이 뭐 할지 계획 짜고 있어. 너 나랑 곤충 수집할래? 취업 포기 있니? 뭐 파브로처럼 뭐 곤충기랑 쓸 거니? 야, 너 민혁 선배 알지? 아, 그 괴짜? 20년 동안 곤충 수집만 했다는 그 사람? 어, 그래. 야, 그 선배 LG 괴짜 전형으로 합격했대. 곤충 매니아로. 뭐? 그리고 김한 선배 알지? 학교 안 나오고 맨날 그 여행만 다니던 선배 있잖아. 알아, 이상한 사람. 어, 그래. 그 선배도 605일 세계 여행한 걸로 붙었대. 아니, 그 사람들 맨날 곤충 잡으러 산으로 가고 갑자기 비행기고 끊어서 막 여기저기 가고 수업도 안 듣고 사라지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근데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SNS 좋아하고 또 맛집도 좋아하니까 어. 맛집 마니아로 한번 해볼까? 난 너무 그래서 못해. 너는 헤어스타일이 특이하니까 남자인데 헤어에 관심이 많은 걸로 어떻게 그만 해볼래? 좀 머리 갖고 그래. 나는 쌓던 스펙이랑 더 싸울래. 아, 야, 시대에 뒤처지는 소리 좀 하지 마. 당장 네 헤어스타일 탄생과 관리법에 대한 블로그 글부터 써. 알겠지? 아우, 이거 되게 어려운데? 너 내 헤어포비 아니? 헐, 그것도 어떻게 써? 아, 정말 어렵네. 라고 이게 왔습니다. 여기 네. 나온 사연이 실제 사례인 거죠, 김한 선배. 예, LG 생활 건강에 괴짜 전형을 통해서 실제로 아, 합격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례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아니, 스펙은 안 보이는데
스펙 외의 것이 너무 커요. 이 곤충도 20년을 수집을 해야 되고 여행도 605일을 가야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이런 주제가 나왔나 봐요. 하하. 이 탈스펙이 희망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스펙인지 네.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탈스펙 취준생의 희망이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5대 스펙, 8대 스펙 중에는 우리가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연수, 그리고 각종 스펙과 그리고 가장 상위에 위치해 있는 학벌, 비용 부담 물론이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는 그런 스펙입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야 딸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탈스펙 채용을 통해 드디어 우리는 우리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매력과 강점을 스스로 분석하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에 맞는 기업과 직무에 지원하여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탈스펙 채용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많은 파열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탈스펙의 취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하며 좀 더 지켜본다면 미래에는 분명히 취준생에 만족할 만한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탈스펙 또 하나의 스펙이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탈스펙 또 하나의 스펙이다 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더 이상 기본 스펙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다라면서 탈스펙이라는 새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지원자들의 진정한 끼, 열정, 그리고 창의성을 보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새로운 스펙을 지원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취업 준비생들은 이제 자신만의 창의적인 스토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원래 요구되었던 학점 그리고 학과 공부 외에도 추가적으로 자신만의 해외 연수, 봉사활동 등 특이한 경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면접과 자기소개서라는 매우 제한된 시간 내에 보여줘야만 하죠. 오히려 탈스펙을 통해서 지원자들을 창의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이 채용 방식이 도리어 취업 준비생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취업 준비생들에게 또 다른 스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탈스펙 전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스펙을 초월하는 탈스펙. 지금보다 더 많은 스펙을 초월해야 하는 건지 현재의 스펙 제도를 초월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훈 학생부터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그 취업 시장 전반적인 인식 평가를 보면요, 전체 8.1%의 어떤 취준생들이 한국의 스펙 전쟁이 좀 과하게 과열되어 있다라고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탈스펙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른 스펙들에 대한 과도한 사교육이나 이런 걸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 채용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말이 듣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기업이 비용을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에 뽑히기 위해서 일반 지원자들이 자신의 비용을 써가면서 그 사교육 받는 게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기업이 좀 더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비용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영훈 학생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탈스펙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기존의 스펙 전형, 우리 때 스펙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스펙 전형을 통해서 이제 채용하는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당연히 그 기존의 스펙 전형으로 하는 전형이 더 많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방금 얘기했던 다양한 사례들은 기업의 사례인 거잖아요. 네. 그 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실제로 이런 스펙과 업무 이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가 부족하다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처럼 더 많은 스펙을 바탕으로 채용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직무에서 필요한 요구 역량은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탈스펙 채용이 대두된 이유는 첫 번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기존의 일반적인 채용 프로세스상에서 놓치는 우수 인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류 전형을 분명히 통과하지 못할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끼, 우수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기업의 니즈가 반영이 된 결과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무분별하게 학생들이 스펙에 과몰입하거나 이러한 그 스펙 과부하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홍보 차원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예방해보고자
이러한 탈스펙 전형이 대두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탈스펙 전형은 제대로 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채용 담당자들의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주변의 학생들을 봐도 지원을 할 때 내가 이 정도 준비했으면 또는 내가 이 정도의 열정을 갖췄으니까 이 정도의 특이한 경험을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원을 해서 떨어지고도 내가 왜 떨어졌는지조차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기본적인 스펙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걸 기준을 삼았더라면 그래도 내가 여길 보완하면 되겠지라는 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비유를 하자면 이제 수능도 두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고 아까도 강민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채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탈스펙 전형에 응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열어놓은 기회로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당장 이번 하반기에 지원한다. 혹은 제가 3학년이에요. 이제 취업을 고민하고 내년도에 취업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런 학생들한테 기존의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또 다른 이 열린 채용 혹은 이제 스펙 초월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추가했을 때 그 지원자가 준비해야 하는 그런 과정 내에서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 노력에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기존 채용 규모보다 상당히 적은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과연 그러한 리스크를 우리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부담해야 되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탈스펙이 어떤 그런 좀 불우한 사람, 그렇게 평소에 스펙을 쌓을 수 없는 사람이 좀 입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KT 아까 그 스타 오디션에서도 나왔지만 중졸 출신의 분식집 배달원을 하고요. 계속해서 알바만을 열심히 했는데 이런 어떤 배달 알바의 장점을 살려서 이게 네트워크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해서 KT에 입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대부분들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준비한 친구들이 다양한 마트에 직접 가가지고 제품들을 직접 사봐요. 그걸 또 분석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고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 내에서도 사실은 컨설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지원자가 탈스펙 전형에 응시할 필요도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탈스펙 전형에서 합격하는 지원자들의 특징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덕질 또는 덕후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거든요. 해당 산업이라든지 직무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또한 목표를 통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직무적 특성들이 비록 스펙이란 부분들은 불비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지원자가 가지지 못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합격을 한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원자가 10년, 20년 뭐 곤충 채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파워블로거가 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채용 프로세스에서 본인이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지원자들에게 기업에서 열어준 부분들은 기업이 놓치고자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우수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의견은 사실은 출발점은 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방금 얘기하신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또 하나의 스펙이다라는 얘기가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특이한 경험이 없고 물론 특이하다라는 건 전제 조건 직무와 도움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지원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럼 지원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형이고 기회인데 이걸 왠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분명히 저는 불필요한 또 하나의 스펙이라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분명히 두 분이 말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출발선상 자체는 우리 전체 구직자들에게는 작은 희망일 수는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단연간 준비해야 되고 뭔가 좀 많은 자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은 또 우리
일반 구직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또 스펙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또 이제 두 분께서는 그거는 저거 안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꾸 거짓이 울리니까 취준생들이 네. 믿어야 할지 말지 긴가민가합니다. 그럼 제발 진실만을 답해주세요. 네, 자 먼저 영훈 학생, 네.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진실을 요구하겠습니다. 기존 취업 제도를 벗어나 새로운 인재를 뽑기 위한 제도는 탈스펙 채용 제도 적합하다. 적합합니다. 적합합니까? 또 거짓이 울렸어요. 순간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적합하긴 한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까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울린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분명히 이 지금 얘기한 탈스펙 채용 제도도 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말고도 뭐 기업에서 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채용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돼서 우리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좀 부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재현 학생, 임기만 대표님께 질문해 주시죠. 네, 탈스펙 제도를 통해서 선발된 지원자들이 알고 보면 스펙이 다 좋다. 아니다. 아니고 덕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이 기계가. 자, 아닌 이유는 보통 그 탈스펙 전형을 통해서 합격한 지원자들을 보면 네. 보통 집중력이 강한 사람, 어.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일찍부터 찾아서 그걸 네. 개발해왔던 사람이고 또 한마디로 보면 또 운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훈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의 탈스펙 채용이 없었다면 장영실은 탄생하지 못했다. 인정합니다. 신분을 초월해서 했기 때문에 네. 멋있다. 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집중가요. 언제나 나올 수 있다, 장영실은. 나도 장영실이다.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한 부분을 들어보면서 기존의 편견의 대로 채용을 한 게 아니라 좀 파격적으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한 거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장영실에 대한 업적이 분명히 굉장히 뛰어나지만 엄청난데 불구하고. 그런 파격적인 채용 결과를 통해서 다 그런 분들과 같은 분을 채용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도 포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흔들린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 오히려 설명 방법이 굉장히 증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재현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탈스펙 채용을 위해서 취업 사교육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안 늘어날 것이다. 예. 울릴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각자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그 탈스펙 전형의 새로운 특기를 우리가 사교육을 통해서는 개발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아까도 웃음 치료사 뭐 아니면 뭐 병아리 감별사 네. 이런 거 닥치는 대로 따다 보면 인생 허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빼버리세요, 이거. 재현 씨 애지력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왠지 그냥 그럴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탈스펙 제도가 취준생에게 마음의 희망을 만드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스펙을 만드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이제 최후 발언 해주시죠. 자, 영훈 학생부터.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분별한 스펙 쌓기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잃고 나는 내가 아니라 그냥 취업을 위한 기계로만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목맸던 스펙들 쉽게 딸 수도 없고 심지어 업무 능력과 상관도 없는 스펙을 쌓기 위해 열중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탈스펙은 과열된 이 스펙 경쟁을 가라앉힐 수가 있는데요. 이 탈스펙을 통해서 이제 나는 내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에 집중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됐습니다. 첫 걸음마부터 뛰어다니는 아이는 없습니다. 탈스펙, 걷는 모양새도 어찌 서투르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아이를 보고 그 아이는 걸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탈스펙, 시간이 지나면 분명 달릴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재현 학생도. 네. 탈스펙도 스펙이다 팀 최후 발언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더 이상 학벌, 학점, 영어 점수 등
우리가 흔히 스펙이라고 일컫던 것들을 보지 않겠다라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지난 다년간의 대학 생활,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성실성의 기본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탈스펙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저희에게는 더 큰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짓된 자기소개서, 그리고 다년간의 지나친 준비, 또 필요하지 않은 자격증 등 과도한 준비를 하다 보니 탈스펙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부작용만 낳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탈스펙, 물론 그 의도 자체는 좋았지만 이제는 다시금 그 채용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할 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스펙에서 탈스펙으로 스펙 중심의 인재 선발에 대한 부작용으로 스펙보다는 실무 능력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스펙의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디 이 변화의 바람이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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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글로벌 막말 수준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망원 시리즈를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네네. 아, 여기 진짜 대단해. 되게 여러분이 선구적인 회사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아마존. 회사 이름 따라가지고 근무 환경도 아마존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유산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녀 상사가 해당 직원에게 이틀 후에 바로 출장 가라고 시켰다 그러네요. 어제 모플 그것도 안 주고. 제가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 유니크로. 유니크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옷을 사라고 했다 그러네요. 상하이 한 벌이 6, 7만 원대이면 감안하면 아르바이트생이 최소 10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뭐 하루에 딱 나뉘는 거죠. 공부 안 하고 뭐 했냐? 나이가 오면서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겠느냐? 콧대가 낮은데 수술할 생각 없느냐? 아유, 그 나이 먹들이 연애 못하니까 뭐야?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저희가 이렇게 다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 회사는 가지 마십시오. 맞아. 그렇지. 아니 그거 집에 생각해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철수와 전순의 취업학 교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동반자이자 경쟁자 전업 취준생 철수입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전순입니다.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철수 씨 오늘 부쩍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렇게 힘드네. 왜 이렇게 힘드세요? 요즘에 또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또 고비가 오네요. 이제 한 회사 생활한 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지금 뭐 6개월이나 됐습니까? 아닌가요? 네. 뭐 철수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힘들어요. 이게 다 오죠. 이럴 때가 다 오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루하루 출퇴근하면서 고되게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철수 씨는 꾸준히 하고 계시죠? 로또. 그럼요. 로또 당첨되면 뭐 하고 싶습니까? 사실은 저는 저보다도 왜냐면 제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저처럼 고생하고 있는 취준생들 위해서 기부. 뭐 전액 기부. 아니 기부든가 아니면 뭐 사회 재단을 만들어서 조금 환원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렇죠. 재단이 절세 진짜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이런 뭐 행복한 상상을 해보셨을 텐데 이제 저희가 약간 좀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힘을 가질 그렇습니다. 만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몇 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들으시면 오히려 힘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이건희 회장님 그분의 재산은 지금 114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하면은 13조 5천억 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203만 원인데 이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건희 회장 소득을 따라잡으려면은 이게 42만 1,479년이 걸리는 겁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뭐 살아볼 만하네, 그렇죠? 그렇지. 계속 그리고 그 평균 연령 늘어나니까. 두 번째, 남유럽 이탈리아의 최대 갑부는 페레로 로소의 누텔라, 킨더 초콜릿으로 유명한 맛있는 페레로 거 그룹 만드네. 대표. 이게 다 같은 그룹이었어요, 그렇죠? 이분은 98세래. 그래서 이분의 자산은 지금 240억 달러인데,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로 하면 28조 3,800억 원인 거죠.
이거를 또 따라잡으려면은 69만 4천 년이 필요합니다. 예, 이 정도로 뭐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나면은 한 지금에서 69만 3,900년 정도가 늘어나면은 평균 수명이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1위 부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께서는요. 순자산 763억 달러. 이거는 미국 1인당 국민소득이 55,230달러로 환산했을 때 주당 40시간씩 138만 년 이상 일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또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 중에 하나가 그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의 그 회장님께서 이번에 그 슈퍼셀이라는 그 회사를 텐센트에 매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매각으로 남은 이제 그 현금만 22조 원이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뭐 손마사요시 팬클럽 같은 데 가입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 경제신문을 항상 경제신문 보진 않지만 네이버에 항상 손 마사요시 검색해 보거든요. もう家族の危機ですね。1歳年上の兄は高校を中退して 아 이게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하자면은 그 전 세계 상위 1%가 전 세계 전체 부의 50%를 독점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아무튼 뭐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들으면서 힘을 빠져하면 안 돼.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적어도 지금 뭐 100원 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부러워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취업을 하려는 노력 최소한 100원이라도 벌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럼 취준생이 100원이라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저희 방송을 시청을 하고 취업에 성공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도 한번 힘차게 달려볼까요? 한 주간의 취업 관련 소식과 채용 관련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철수! 전순! 중앙체육! 설명서. 자, 우리가 맨날 이 방송에서는 저 보릿고개다, 뭐 진짜 이거 뭐 쓸데가 없다 이러지만 진짜로 열심히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사실은 이때가 제일 바쁠 때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냥 취업 시즌보다 이때가 더 바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자소서만 딱 쓰고 나면은 이제 다 했다 하고 막 이렇게 쉴 수 있는 기분이 드는데 이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계속 막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대외 활동 방학 때 지금 여름 시즌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계신 게 외국어 준비 아니면 이걸 겁니다. 그쵸. 대외 활동일 텐데 대외 활동에 참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또 물어본 질문 중에서 대외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게 뭐냐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자신감. 야, 이거 너무하네. 아니 뭐 자신감 와, 아니 이게 진짜 딱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된다고 밝힌 사람들이 68.3%인데 뭐가 도움이 됐냐 물어봤더니 자신감을 얻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정도인 거죠. 제 홈런의 비밀은 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아셨죠? 자신감. 네, 그래서 대외 활동에 관해서 어떤 것들이 있나 저희가 살펴봤는데 기업체 관련 활동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대기업 기자단, 그리고 서포터즈, 봉사단. 봉사는 어디에다 봉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그리고 대학생 인턴십, 이 중에서 뭐 가장 유명한 걸로는 KTNG의 마케팅 스쿨이나 아니면 뭐 CJ ENM의 골드핑거, 그리고 삼성그룹 열정기자단, 골드핑거. 열정기자단, 열정 그리고 기자단. 하나 프렌즈 기자단, 그리고 거기 신한은행 어딥니까? 신대용. 그게 뭐 해준 말이죠?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그렇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이 SNS나 온라인 활동이 약간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험을 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떤 온라인 쪽에서 그냥 직원들이 하기 좀 애매한 일들을 그냥 어떤 알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턴도 아닌 어떤 약간 이런 애매한 포지션에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제가 뭐 대외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가 도움이 되는 대외 활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뭐가 진짜 도움이 안 된다고 꼽아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온라인상으로 하는 이 블로기자나 서포터즈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는 진짜 뭐 이렇게 막 무슨 회사 분위기를 살필 수도 없고 무슨 그냥 막 이렇게 같이 하는 애들 만나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블로그 글만 쓰고 이러면서 그냥 뭐 한 이용만 달에 몇 번 당하다가 모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몇 출퇴근하면서 번-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막 사무실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를 쌓을 수는 없는 거지 진짜. 사실은 근데 이게 취준생들도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당장 방학 때 할 수 있는 활동은 제한적이고 기업주에서 그 제공하는 어떤 활동은 이 정도의 수준 활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취준생들이 뭐 자기 세뇌를 하는 것도 있죠. 이걸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진짜
뭐 여기 나왔던 대로 자신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하면서 자기 세뇌하는 용어로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뽑아놓고 뽑아놨는데 막상 일이 없는 거야. 아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계속 이 친구들을 뭘 시킬지 회의를 따로 해요. 우리 회사도 얼마 전에 그 소방 훈련했거든, 방제 훈련. 근데 뭐 팀에서 몇 명씩 뽑아서 뭐 이렇게 뭐 하고 이래야 돼, 교육 듣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따 갑자기 소방 방제 훈련 매일 있다 보니까 팀 이거다. 야, 인턴 일로 와봐. 그래서 그거 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데 불려가고, 예를 들어 본사에서 무슨 뭐 이렇게 비품이 오면은 갖고 와. 이런 거 시키는 거더라고. 그런 거 진짜 방제 훈련 저도 생각나네. 그 그쵸? 민방위 훈련할 때 막 그거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쵸? 그냥 내려가가지고 이러고 계단 있다 내려가서. 그냥 나오는 건데 불 다 꺼지고. 근데 그거를 한 A4 용지 한 4장으로 써가지고 그쵸? 온 애들도 있고. 좋은 업무죠. 뭐 힘들지 그거 힘들어. 아 참 그럼. 뭐 자, 근데 여러분들 아니- 뭐 어쨌든 그런 거 하면 뭐 글 쓰는 실력도 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대외 활동에 대해서 너무 왜 나만 그러라는데 존슨이까지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제가 공감이 돼서 그래요. 아니 긍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그래도 한두 개라도 좀 말씀드리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 대외 활동에 어떤 장점이 있는가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기업 입사 시 가산점이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J 아까 말했던 CJ E&M의 골드 핑거즈 그거 같아. 제가 막 이 블로그 같은 거 보다가 제가 블로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검색하다가 보면 어떤 애들이 나 이거 대외 활동했다면서 막 이렇게 CGV 골드 클래스 가가지고 막 뷔페 먹고 온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런 애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골드 핑거즈가 아니었나 싶어요. 두 번째 장점 뭐가 있을까요? 자신만의 스토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여러분 그 자소서 쓸 때 힘든 게 스토리 채워넣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거 뭐 하면은 뭐 어찌 됐든 뭐 한두 줄이라도 쓸 수 있는. 그치, 단체 생활, 조직 생활 안에서 하면은 진짜 뭐 그렇지. 제가 이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뭐 이런 말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 하루만 해도 사실은 한 8개 정도 경험 그렇지. 나옵니다. 그치.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네요. 뭐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그치.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거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무역 캠프나 이런 전문 아카데미 과정 같은 거를 통해서 뭐 자신이 하고 싶은 직무에 대한 공부를 좀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분명히 얻을 게 있긴 있고 분명히 필요한 어떤 연관된 직무를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인턴 활동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점. 이런 정도를 인지를 하고 어떤 기대를 버리고 이걸 하면서도 내 시간을 뺏기지 않고 뭔가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내 시간을 뺏기지 않을 만큼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보통 이 온라인 기자단이라는 게 이렇게 웬만한 데는 이렇게 딱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애들이 이 정도면 뭐 이게 몇 개씩 해도 되겠지 하고서 이렇게 한 3-4개씩 한꺼번에 하는 친구들 막 그럼 자기가 부하 걸리는 거죠. 그지. 이게 쉬워 보인다고 막 2-3개씩 하지 마시고 위험하지. 뭐 한 개 정도만 이렇게 붙잡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 시간을 뺏기지 않을 정도의 대외 활동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 아니면은 뭐 진짜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그 가산점을 주는 대외 활동 정도는 분명히 취업에 도움이 되겠다. 이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 어떻게 있겠네요. 도움이 됩니까? 뭐 가산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죠. 자신감이 생기는. 그치, 자신감. 아셨죠? 자신감. 아무튼 뭐 대외 활동이란 게 분명히 플러스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시간 너무 잡아먹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잠깐! 취업을 글로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주목해 주세요. 네,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 것 그대로 달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그 8화쯤에 저희가 기업들의 말말말이라 그래서 국내 어떤 기업들의 망언을 정리한 그 특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반응도 좋았고 어쨌든 저희도 굉장히 말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망언 특집인데 오늘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글로벌 막말 수준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망언 시리즈를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네네. 첫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 쿤민철강 여기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지진으로 일본인 죽으면 세일하겠다. 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그 일본 구마모토 지진이 있었는데 그거를 축하하면서 관련 이벤트를 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반일 감정을 이용한 상소를 부린 건데 이게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막 이게 이렇게 막 시작하면서 괜찮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자사 공식 SNS에
일본 대지진을 축하하기 위해 4일간 최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겠다. 뭐 이 정도로 했었는데 이때까지는 뭐 중국인들이 잘한다 막 그러다가 뭐 꼭 그런 놈들 있잖아. 잘한다 하면 그냥 막 팬티까지 벗는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꼴이 난 건데 뭐 이게 더 나아가지고 그 뭐야. 만약 일본의 진도 8의 지진이 다시 일어난다면 할인폭을 늘리겠다. 그리고서 일본인 10만 명이 죽으면 더 싸게 팔고 아예 일본이 가라앉으면 재고 정리 세일까지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 호탕한 중국 사람들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지. 그러게 아니 말이 너무 좀 과했네요 진짜. 이런 그러니까 거. 아니 이 사장님이 너무 흥분하신 거야. 그러게요. 너무 또 이런 온라인 반응에 일일비하는 성향이 있는 그런 오너들이 있어요. 그래, 이런 아니, 거에 좀 이거 자제해야지. 아니 이거 하는데 아무도 그 회사 사람 중에 아무도 이거를 태클을 안 걸었다는 게 정말 그러게. 대단하네요. 오너겹이라는 거죠 뭐. 진짜 자, 어지간히 해야지 진짜. 그럼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것은 바로 저희 미국. 미국 아메리카. 하면은 철수 씨가 자, 아베크롬비 사장. 뚱뚱하면 옷 사지 마. 옷 자. 사지 마. 다 아시죠? 미국 캐주얼 브랜드는 아베크롬비 앤 피치의 CEO 마이크 제프리스가 외모 차별과 관련한 개념 없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이분이 과거 한 잡지와 인터뷰에서 뚱뚱한 사람들은 옷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재고가 남아도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는 태워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진짜 유명하잖아. 여기 그 뭐야 인종 차별하는 걸로도 엄청 유명합니다. 그 모델들. 모델들한테 동양인은 절대 안 쓰고. 그리고 여기 모델들이 논란이 된 것도 많잖아. 막 이거 있잖아. 이걸로 사진 찍고. 그지. 이걸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옷들을 엄청 사. 맞아. 그리고 여기 진짜 그 외모 차별하고 외모 중시하는 거는 그 가게만 들어가 봐도 압니다. 그치.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진짜 엄청나. 엄청 잘생기고 진짜 다 엄청 예쁜데 여름에 가면 진짜 대단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사연 뭐가 있죠? 네, 세 번째 카타르 항공사가 있습니다. 카타르 항공사의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없는 배낭여행객은 오지 마라.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주 재밌는 친구야. 아크바르 알 바커 CEO. 이 사람이 돈 없는 배낭여행객을 환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네요. 그래서 배낭여행객 대부분은 온종일 해변에 누워만 있다.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이들은 돈도 거의 쓰지 않는다. 근데 이 친구는 그냥 항공사 사장 아니야? 이 사람이 뭐 여기서 돈을 쓰나마나 지가 무슨 대통령이야? 뭐 관광청장이야? 뭐 보통 뭐 이런 호텔도 갖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또 이 나라는 거의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카타르가 야 진짜 대단한 게 관광청장도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50달러, 우리나라로 따지면 58,750원. 이런 방에서 생활하는 배낭과 반바지 차림의 관광객을 원하지 않는다. 와 58,000원이면은 뭐 괜찮은 방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말했다고 몰랐던 분들도 많을 거야. 왜냐면 외국이라면은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인종적인 그런 편견도 없고 그렇지. 한이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했겠지만 이제 더한 막말들이 펼쳐집니다. 여기 진짜 대단해.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이 선구적인 회사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아마존. 여기가 진짜 대단합니다. 회사 이름 따라가지고 근무 환경도 아마존이 돼가고 있어요. 이게 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은 아마존에 있는 상사들은 직원들에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라고 압박하고 본인들도 먼저 줄이고 있겠죠.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막 자정이 넘는 시간에 업무 사항을 이메일로 지시받는 거는 예사고. 그리고 이렇게 한 여성은 갑상선암이 걸렸대요. 그랬는데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성과가 났다고 평가받아요. 이런 사람들 막 이렇게 안 걸려가지고 수술 받고 누워 있는데 막 찾아와가지고 언제 복귀할 수 있나? 약간 이거 우리나라 문화랑 비슷하네. 그렇지. 우리나라가 아마존 문화네. 그러게. 이런 거 보면 진짜 정글이네. 일부 아마존 직원들은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방법. 뭐 맞는 말이죠.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한계까지 가야지. 요즘 화제가 되는 어떤 그 하나 이글스 감독이 김성근 감독의 어떤 방법과 비슷한 거네요. 한계의 방식. 그렇지. 야,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맥도날드 전 CEO.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알바 시급을 올릴 바에 로봇을 쓰겠다. 뭐 이런 이런 망언을 또 저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진짜 미국도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선진적인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퇴근 시간 딱딱 지켜주고 가정과의 어떤 그런 저녁을 먹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어떤 살인적인 문화가 있는 기업들도 있네요. 근데 이 맥도날드 CEO 말 같은 거는 기업가 입장에서는 뭐 그럴만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더 싸면 로봇 쓰는 게 이게 이윤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앞으로 이게 로봇이 점점 늘어날 거는 뭐 명약 관한데 이거를 그냥 굳이 인간이 하겠다고 이렇게 매달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런 논의를 하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남은 이윤을 어떻게 배분하고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좀 창출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발전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요즘 맥도날드 가면은 이 주문도 이걸로 하잖아. 있지, 스크린. 있지. 그래가지고 그런 키오스크. 그런 걸로 이제 점점 줄어나가고 그러잖아. 이게 보면은 피자헛의 경우에는 올해 말부터 아시아 매장에 로봇 페퍼 투입해서 피자 주문이랑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피자헛 매장이 거의 없습니다.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 자, 근데 역시나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기업들이 또 갑질하는 사례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유니크로. 여기 이제 일본 최대 가부죠. 와,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번지 모르겠어요, 유니클로가. 여기 유니클로 진짜 대단하지.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 화제가 된 거는 그렇게 뭐 1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거의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건희급의 어떤 그런 부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바로 턱 밑을 쫓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마사요시. 잘하네. 자,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옷을 사라고 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직 유니클로만 입고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그러니까 옷을 입고 해야 되고 매장별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입사 후 1회 상하이 한 벌만 무료로 옷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이거 똑같은 단벌 신세가 될 거냐 아니면 딴 거 입을 거면 네가 사 입어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 아니 적어도 2벌은 줘야지 한 벌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주면 모르겠는데 이걸 또 알바생들한테 강매를 시키니까 아니 이게 유니클로가 스파 그러잖아. 근데 비싸. 엄청 비싸요 유니클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바생들이 이거 시급 모아가지고 살려면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비싼데? 이게 상하이 한 벌이 6, 7만 원대이면 감안하면 아르바이트생이 최소 10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뭐 하루를 딱 날리는 거죠. 그게 또 이게 상하이랑 또 벨트까지 구입하라고 하니까 이런 건 분명히 또 부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벨트까지 유니클로로. 네. 반면에 이제 그 유니클로가 지난해 전 세계 17개국의 직원들과 소비자들로부터 헌옷을 수집해서 난민에게 1,000만 벌의 옷을 지급하는 도움 행사를 이제 진행했는데 여기서 이제 무리한 목표 세워놓고 뭐 이게 기부를 좀 덜하면 부수장들이 와서 이거 이렇게 낮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기부 행사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사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채용 면접 과정에서도 취준생들의 어떤 사생활까지 여기군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끝이 없네.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그 면접 현장에서 지원자들이 굴욕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제약회사 공개 채용 임원 면접 때 한 구직자가 외동아들이란 이유만으로 괄시를 받았대. 뭐라 그랬냐면은 외동아들은 바로 누워도 꼬라지라는 말이 있다? 이런 말이 좋은 말 배웠네. 아니 이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동은 성격이 나쁘다. 그리고 자소서에 보면 외동인데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이라고 썼는데 거짓말이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래서 태생적인 어떤 아니야. 지원자가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 면접관이 됐다. 됐어. 듣기도 싫어. 외동의 말은 듣기도 싫어. 근데 솔직히 외동이 좀 그렇긴 해요. 화음법. 화음도 외동이죠. 재우도 외동인데. 그래요.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아니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또 면접장에서 이런 지원자한테 이런 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어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참.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모 은행 공채 면접에서 콧대가 낮은데 수술할 생각 없느냐? 고 묻거나 한 의료업체 면접에서는 여성 지원자들에게 그 나이 먹들이 연애 못하는 얘가 뭐야?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런 질문 잘 안 하는데 이제 한 3, 4년 전만 해도 이제 모의 면접을 준비할 때는 남자친구 있냐 없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항상 연습을 하고 그랬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인가 거기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라고 해서 예시로 그렇죠. 그러니까 웃긴 거야 이것도. 그래 이런 걸 없앨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남자들한테는 남친과 있냐 없냐 이런 게 괜찮은데 여자들한테 이어지는 거 뭐냐? 남친구 있냐 물어봤을 때 그럼 결혼 언제 할 거예요? 결혼 그만두겠네. 이런 게 바로 그냥 연타서로 딱딱딱 나오니까 이런 걸 준비했던 시기가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는 지금까지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 갑질 질문 사례들을 저희가 모아봤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 왜냐? 나이가 어려서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겠느냐? 있겠느냐? 그리고 성적이 낮은데 업무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거 맞는 말인데? 성적이 낮은데 어떻게 업무를 이해하지? 성적이랑 대학 공부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철수 씨가 누누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공계는 좀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그리고 또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 남자친구 있냐? 남편 직장 그만두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지. 내 친구 진짜 이래서 남편이 직장 그만뒀는데 여자 혼자 일하라고. 그 서울대 다니는 친구? 자, 그 기타 질문. 너 말고도 우리 회사 들어올 놈 많아. 그렇지. 두 번째. 이건 사실인데? 정치적 견해가 진보야 보수야. 그렇지. 세 번째. 집도 먼저 여기.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이거 뭐야? 자, 세 번째. 집도 먼저 여기 왜 왔어? 가. 씨. 그렇죠. 뭐야? 이런 질문들, 이런 그지 같은 질문들이 그러니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질문에 대한 모험 답안을 저희가 이렇게 다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왜냐면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 회사는 가지 마십시오. 맞아. 그렇지. 아니 그거 집에 생각해왔어요? 좀 괜찮네. 제가 여기 적어왔거든요. 잘했어. 맞습니다, 여러분들. 나 잘했어. 아니 진짜 이런 기업에 그 입사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공범이 되는 거야. 그렇지. 절대 가지 마. 공무원? 공범 그렇지. 이 사람아. 아니, 아무튼 더 좋은 기업이 있으니까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아무튼 뭐 진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갑질이랑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 갑질이 끝이 없는 게 당연하지 갑이야. 그렇지. 갑이 무슨 짓을 하든 갑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자체를 갑질이라는 걸로 뭐라 할 수는 없고 대신에 그런 갑질의 어떤 정도를 벗어났을 때 그때 이런 걸 어떻게 공론화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중요한 거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런데 이렇게 빡 한번 산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스토리로 자소서에 스토리로 쓰면 뭐 안 어디 돼. 그럼 안 노무사 되고. 같은 데라도 들어갈 수 있겠지. 저희 방송에 제보를 해주신다거나 그럼 저희가 시원하게 까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드린 말씀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의 막힌 속이라도 뚫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문과생들의 취업 비법. 저희가 문과생들이니까 잘 아는 문과생들의 취업 비법. 문송합니다 특집. 그렇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취업을 해서 이 방송을 보지 않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달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취준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서를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Doing Yourself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곁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의 대가이신 조민영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항목별 자기소개서 쓰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항목인가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정말 중요했던 네. 지원 동기 항목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 동기는 복습을 한번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많은 지원자들이 조금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지원하는 회사라든지 또는 제품에 대해서 칭찬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칭찬하거나 회사에 대한 동경은 자기소개서에 하지 마시고 개인의 블로그나 또는 뭐 일기장 그럼요. 이런 데다가 해주셔야지 네네네. 자기소개서에다가 그냥 그 회사 정말 좋아요, 입사하고 싶어요 이런 어떤 감성적인 접근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구직자들이 지금 지원 동기를 쓰기 위해서는 네네. 이 방학 기간에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어떤 자소서, DIY, 자기소개서 방송도 물론 네네. 도움이 되겠지만 주변에 실제로 그 해당 회사 또는 직무에 근무하고 계시는 현직자분들을 네. 만나시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인문계 분들은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 뭐 롯데백화점에 입사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가보면 돼요. 백화점 그렇죠. 매장에 예. 직접 가서 어떤 제품들을 관리를 하고 판매를 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단 예. 말이죠. 근데 네. 반면에 이제 이공계 분들은 제가 뭐 공장에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근데
여름 방학 기간에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합니다. 공장 견학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공계 분들은 네. 실제로 그 지원하시는 회사 플랜트라든지 제조 현장에 있는 네. 뭐 여수나 울산 뭐 이런 지역에 지금 한번 방문을 해주시기를 저는 좀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시간이 예, 있으실 때 맞아요, 노력을 맞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드는 네. 거 아니니까 꼭 네. 한번 진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래서 지원 동기 못지않게 네. 사실은 굉장히 또 어려운 네. 구직자들이 많이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인데 입사 후 포부. 입사 후 포부. 네, 근데 사실 입사 후 포부라고 물어보는 회사는 많지 않아요. 아, 없죠.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롯데그룹 같은 경우 이제 5번 항목에 네. 네.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거죠? 지원자 본인의 10년 후 10년 후 그거. 시나리오를 쓰라고 그래요. 시나리오요? 시나리오요. 이 시나리오라는 표현을 직접 쓰다 보니까 이게 무슨 작가도 아닌데 그렇죠. 구직자가 굉장히 부담되는 어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새는 채용 트렌드 아닌 트렌드 같아요. 자기소개서에 그냥 막연하게 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성장 과정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본 항목인가? 이거부터 일단 좀 캐치를 해야 되는 아하. 구직자들의 좀 발빠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입사 후 포부도 이제 지원 동기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갓 졸업한 취준생들이 그 아무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멘토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네. 뭐 1년, 3년, 7년, 10년 맞아요. 단위로 많이 네. 쓰는데 네. 그것보다는 좀 단계별로 이루고 맞습니다. 싶은 목표를 네. 회사 비전과 함께 제시하라는 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근데 좀 궁금한 게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를까요? 그런 원하는 답변이 약간 회사마다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행히도 같습니다. 같네요. 네, 다행이다. 같아요. 이거는 다행이네요. 정말 네. 다행히도 같은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것도 역시 아직 입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재환 씨가 말씀하신 대로 네네. 구직자들이 그려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자기 미래가 어떤지. 그래서 입사 후 포부를 좀 쓰실 때는 네네네. 실현 가능한 소위 실현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이 지원자는 이런 식으로 일을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소위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예. 구직자들은 너무 감성적이고 추상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좀 요새 이제 힙합이 유행이잖아요. 힙합 네. 유행이죠. 힙합으로 표현하자면 너무 스웩 넘치게. 너무 스웨거. 네, 너무 스웩 넘치게.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입사 후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목하셔야 될 게 네. 구직자분들이 네.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써야 되는지 뒤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직무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보미 씨도 얘기를 했지만 뭐 1년 차, 5년 차, 10년 차를 갖다가 직무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1년 차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 관리로 시작을 하는데 5년 차 때는 마케팅을 한 다음에 네. 10년 차 때는 인사팀에 근무하겠다. 0점입니다. 0점이요. 네. 자기 왜냐하면 마음대로. 네. 제가 아까 강조드린 대로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직무 이동이라는 거는 특히나 이제 신입사원들이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자신의 어떤 희망 사항을 좀 쓰다 보니까 많은 지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직무를 이동하는 거를 갖다가 입사 후 포부라고 잘못 착각해요. 어떻게 보면 한 직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그 직무가 있잖아요. 뭐 연구개발이면 연구개발, 영업관리, 마케팅 요 직무에서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10년까지 그리기가 너무 어려우면 저는 3년에서 5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정도를 목표로 잡고 네. 뭐 6개월 단위로 끊어도 되고 네. 아니면 뭐 단계별로 끊어도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그 차이가 뭘까요? 지난 시간부터 되게 질문이 많아요, 두 분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희 더 많이 할 겁니다. 대본에 없는 걸 지금 네. 계속 물어보고 우리도 있어서 취업해서 돈 벌고 있는데 그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을 네. 해야 돼서.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입사 후 포부하고 지원 동기는 네네. 문제 인식을 했느냐가 지원 동기 쪽이고요. 문제 인식을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거를 갖다 바꾸기 위한 현실 가능한 계획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입사 후 포부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좀 하나 비유를 들어볼게요.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하세요 지금? 해봐.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놀랍겠지만 재환 씨는 365일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네네. 365일. 계속 네.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자기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만족해서일까요? 불만족해서일까요? 불만족해서. 네, 불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하죠. 네. 이게 지원 동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이슈라든지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직무에서 지금 현재 뭔가 그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제가 요거를 갖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개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마치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듯이 회사에 지원을 할 때도 그런 소위 문제 인식과 개선점을 인지했는지 요 내용을 써야 되는 게 이제 지원 동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방법을? 보통? 예를 들면 푸드도 있고. 저는 원푸드도 있고 원푸드. 저는 원푸드인 것 같아요. 약간 네네. 아니면 1일씩. 일일씩.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쵸, 식단 조절을 통해서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할 수도 네. 있고 운동을 할 운동을 수도 통해서.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개선점을 갖다가 소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해결 방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죠.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리는 입사 후 포부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입사 후 포부, 소위 우리가 방법론적인 걸 쓸 때는 여기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단순히 액션만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네네.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네. 목표를 좀 정하잖아요. 네. 몸무게 체중 뭐 예를 들어서 감량 목표. 여름에는 내가 비키니 입을 거야. 뭐 올해가 끝나기 전에 몇 킬로 감량할 거야.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소위 다이어트 플랜을 짜듯이 여러분들이 네. 자소서를 쓰실 때도 입사 후에 내가 장기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할 거야. 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런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인사 담당자야. 그러니 나를 뽑아야 된다. 요렇게 피력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재환 씨가 질문을 줬지만 네. 입사 후 포부는 네. 다른 회사도 이렇게 쓰면 되느냐. 네. 맞아요. 이렇게 액션 플랜 위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매력도 있는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완성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입사 후 포부 항목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우리 합격자의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예, 자 내용을 슬쩍 보니까 이제 그 항공사 기장을 좀 꿈꾸는 분의 입사 후 포부를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멘토님이 네. 왜 잘했는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자기소개서 굉장히 잘 쓴 사례 중에 하나고요. 네. 한번 저희가 좀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참고로 제가 자기소개서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네. 항공사 쪽을 입사 꿈꾸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공사 그 직무가 많지가 않습니다. 항공사 쪽은 이제 가장 많이 여성분들이 선망하는 스튜디오스. 네, 승무원 직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선망하는 게 지상직 근무라 그래서 지상직. 우리가 이제 공항에 일반적으로 가면은 네. 티켓팅하는 것부터 뭐 화물 또는 뭐 여러 가지 직무가 있죠.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그 이제 지상직 근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대분들이 많이 가시는 정비직과 바로 이 직무. 운항 승무원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제탑과 교신하는 그 기장 직무가 있어요. 그래서 공대분들이 사실상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항공 쪽 관심이 없는데 라고 넘기실 게 아니라 엔지니어 분이라면 요 소위 합격 자소서를 좀 차용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제목을 좀 보시면 2026년 무사고 비행 기록을 가진 아시아나 기장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한 줄 더 읽어볼게요. 운항 승무원으로 지원하는 저의 목표는 무사고 비행 기록을 가진 베테랑 파일럿입니다. 저는 13년 계획을 만들어 무사고 기록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이게 세 줄밖에 안 되지만 네. 한 두 가지 정도의 굉장히 칭찬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네, 일단 네. 사실 이 자소서가 쓰여진 게 이제 2013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13년 이후에 연도를 써줬어요. 정확하게 네. 기재했다. 이거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네, 그래요.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갖다가 단순히 그냥 전문가가 되겠어, 뭐 고객을 만족시킬 거야 이렇게 뭐 어느 시점이 될지도 모르게 그냥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명확하게 숫자로서 그러니까 연도로서 딱 짚어준 게 굉장히 자신감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또 칭찬할 만한 점은 일반적으로 기장 직무가 최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16년이 걸려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거를 미리 파악을 해서 3년을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뭐 저희 같은 이런 항공 쪽 비전문가야 잘 모르지만 이 자소서를 읽는 항공 쪽 종사자나 파일럿 직무 분들은 이 친구가 왜 13년이라고 이렇게 짧게 계획을 세웠지라고 이렇게 몰입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직자를 직접 만나서 이분은 그걸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일단 칭찬할 만한 그게 벌써 세 줄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3년 후 기본 훈련을 거쳐서 정식 부기장에 임명되어 항공영어 구술 능력 평가 5등급을 취득하겠다라고 굉장히 일단 구체적이네요. 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자기가 그냥 단순히 뭐 전문가가 되겠다가 아니라 네.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자기 개발 노력을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 7년 후 이러한 부기장의 기본 역량을 갖춘 후에는 아시아나 항공사가 보유한 기종 중 최소 4가지 기종의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부기장이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표현들이 많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13년 후에는 운송용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해서 앞서 얘기했던 부기장과 또 승무원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기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한 다음에 내가 왜 이러한 소위 목표를 수립했는지에 대한 자기의 생각으로 풀고 있죠. 그래서 기장직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할지를 단계별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으로 써주시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미숙한 관제 교실 능력은 비행 스케줄에 지장을 주며 자칫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항공 관제사와 원활하게 영어로 소통해서 기장님의 운항을 보조하고 목적지까지 승객과 화물을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멋있어 보이거나 그냥 뭐 옆에 사람이 따니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따겠다는 자기의 의지를 아주 잘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칭찬할 만한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아시아나 항공 합격자 입사 후 포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했고 단계별 액션 플랜을 상세하게 기술했다는 점이 합격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합격자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희망 직무에서 본인의 전공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질문이네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엔지니어 그 직무인데요. 사실 앞에 나왔던 그 기장 직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하기가 용이했던 반면에 이분은 전공이 전자공학과예요. 전자공학과. 지금 근데 이 회사는 이제 현대건설이거든요. 건설 회사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전공이 당연히 이제 건축공학 또는 건축학 또는 그나마 이제 화학공학과 정도인데 전자공학과는 사실 많이 뽑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신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비전공자다. 지원한 분야에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약간 소수의 비전공자라고 본인이 생각이 되시는 엔지니어시라면 이런 식의 합격 팁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이제 직무에서 본인의 전공 활용 방안을 쓰라고 그랬는데 3번 항목에는 정말 재밌게 기술이 돼 있어요. 우리 현대건설에 입사하게 되면 해외 근무, 해외 파견 근무가 굉장히 많은데 지원자가 해외에서 근무를 정말 적응을 잘할 수 있다는 근거를 500자 내로 써라. 마치 이건 면접 질문 같은 내용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는 채용팀에서 이거를 벌써부터 그러니까 오죽하면 면접에서 묻기 전에 서류 단계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말입니다. 점검했나. 그러니까 네네. 다시 말해서 아까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 항공 쪽 관련된 얘기랑 비슷한데 엔지니어 분들이 입사하게 되면 이제 중동이라든지 소위 이런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 적응을 잘했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를 않았겠죠. 않았죠. 이 항목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자들이 자기가 지원한 직무에서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생각을 하고 왔다면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주목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자공학 쉼표 초고층 건물에 새로운 가치를 입히다. 궁금해요, 일단. 그렇죠. 일단 자기의 전공에 대한 어떤 그 애정과 어떤 자긍심이 좀 느껴집니다. 그렇죠. 딱 자기 전공을 갖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불안한 게 어떤 거요? 모든 분들이 또 화학 뭐 이런 식으로 화학공학, 컴퓨터공학.
영어 영문. 영어 영문. 뭐 이런 법학. 새로운 가치를 우리 이러지 있다. 맙시다.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네. 모든 과가 다 눈치챕니다. 채용팀에서 눈치채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모든 과가 다 어울리는 말이에요. 초고층 건물에 새로운 가치를 입힐 수 있게 돼요. 혹시나 좀 영상 보시는 분들이 요거 그대로 좀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표절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네.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정말 네네. 수백 장, 수만 장 읽는 그 인사 담당자는 많이 얼마나 보시죠. 힘들겠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칭찬할 만 하지만 그대로 복사하지는 말아달라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좀 맞습니다. 조언을 드릴게요. 네네. 전자공학 전공으로 네. 전자, 통신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전장화 및 네. 자동 제어 기술이 네네네. 활발해지는 것을 보고 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네네. 이거를 왜 칭찬하냐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던 중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무슨 네. 그 과장되게 나는 현대건설에 지원을 해서 현대건설 최고야 뭐 정말 최고의 초고층 건물을 만들 테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처음부터 현대건설이라는 회사 건설회사의 네네. 뜻이 있었던 친구가 아니에요. 보시면 전자공학을 내가 전공하다 보니까 그러던 중에 네. 하고 이제 얘기가 나가거든요. 저 네. 전공의 자부심.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화학과 공부를 하면서 뭔가 그 원소라든지 뭐 생명에 대한 어떤 뭐 존엄성 또는 네. 전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던 도중에 네. 화장품에 대해 뭐 관심이 생겼다라든지 이렇게 넘어가면 모르죠. 예.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데 그냥 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는 좀 네네.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자연스럽고 솔직하고 좀 진솔한 스토리 전개 굉장히 칭찬할 만했고요. 네. 통신에 관심을 가진 엔지니어로서 앞에 나온 얘기들을 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줬어요. 통신에 관심을 가진 나는 엔지니어로서 주택사업부와 통합된 건축사업부에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현대건설에 다양한 부서가 있는데 본인이 지원한 건축사업부가 네. 주택사업부하고 함께 통합이 통합된 됐다는 이런 소위 최근의 내용들. 이런 내용은 뭐 어디 포털에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현대건설의 어떤 채용 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야 확인할 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다른 회사에 소위 돌렸을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네. 칭찬할 만한 내용이고요. 네. 네. 본사와 현장을 가리지 않고 네. 기술 적용을 위해 힘쓰고 싶다. 네네. 보통 이제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네. 기승전 네. 본사, 본사죠. 기승전 뭐 서울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입사 호흡을 얘기하는데 네. 본인은 가리지 않겠다. 네. 네. 힘든 현장 어디든 내가 근무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제 네네. 본인의 얘기를 해줘요. 최종적으로 네. 국내외 랜드마크 건물에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칭찬할 만해요. 전기, 통신 부분을 기획, 총괄하는 전기 통신 분야의 최고의 전문 엔지니어가 되겠다. 그러니까 국내외 랜드마크가 있으면 그쵸, 건축학과라든지 공학과 분들이 물론 뭐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EPC도 담당하지만 그 안에 네. 내가 전자공학도로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발휘해보고 싶다는 자기의 어떤 전공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네네. 이분의 자소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네. 자긍심이 느껴져요. 자긍심이 느껴져요, 진짜. 네, 글을 봤을 때 맞아요, 맞아요. 보통 이렇게 소위 자기의 전공이 메인이 아닌 산업군에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대외적인 경험을 쓸 때가 많습니다. 네. 대외 활동, 인턴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정면 돌파한 케이스다. 그쵸. 그래서 굉장히 칭찬할 만한 아주 좋은 자소서라고 얘기 맞습니다. 드릴 수가 있겠네요. 새롭네요. 막 네. 사례를 계속 들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도 그렇죠. 아, 저는 이랬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막 이러는데 이거는 식상해요, 정말 그런 거. 그쵸 네, 식상하지 네, 맞아요. 않게 새로운 자소서인 것 같아서 네. 되게 새로웠습니다. 이번에는 취업 준비생이 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실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자기소개서입니다. 네.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네.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계약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어학연수 시절 전자제품을 샀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환하려고 고객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상당히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약관에 적혀있는 법적인 절차에 대한 영어는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영어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와 꼼꼼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약서를 정확히 해석하고 라이팅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라고 써주셨네요.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그래도 사례들이 네. 좀 매회 거듭될수록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어처구니 잘해주는. 없고 이게 뭐야라는 그렇죠. 사례는 없고 맞아요. 그래도 저희 영상을 좀 보시면서 네네. 갈수록 좀 자소서도 나아지지 않나. 업그레이드가 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저는 네네. 뭐 굉장히 못 썼다 이거는 아닌데 네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아쉬웠다. 매회 말씀드리지만 요 사례들 좀 보면 어느 회사에 지원했는지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 뭐 아시아나 항공 사례라든지 현대건설 사례는 딱 보면은 이 지원자가 회사의 항공사다. 특화된 게, 예, 맞아요. 또는 뭐 건설에서 전자공학 전공자로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그게 회사와 연결고리가 없었던 점이 좀 아쉽고요. 네. 그리고 사실 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저희가 스타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그쵸, 제가 드리잖아요. 스타워치. 그러니까 네. 스타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얘기하고 있는 네. 지원 동기하고 입사업 포부에는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스타 스타는 원칙.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스타 원칙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미래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네. 고맙습니다. 재현 씨. 어떤 나의 스타. 그 많은 여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네. 계약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네. 왜?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 지원자가 계약 관련된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지? 혹시 우리 회사 관련된 어떤 계약 관련된 어떤 내용을 읽어봤나? 네네. 또는 뭐 관련 기사를 봤나? 또 이런 내용 궁금한데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네네. 본인의 얘기로 바로 가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설득력이 부족했다라는 좀 전체적인 아쉬움은 좀 남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계약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간결하고 좋습니다. 다만 내가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를 본인의 스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 회사에서 네. 관련된 내용 또는 내가 지원한 뭐 마케팅은 마케팅 또는 뭐 무역 관련된 일은 무역 관련된 뭐 무역 업무 뭐 그 이런 소위 직무 관련된 나의 역할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경험으로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조언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도 이거 아주 좋았어요, 사실. 어떤 거죠? 무역 거래에서 발생되는 분쟁 등에 대비해서 뭐 영어와 꼼꼼함이 필요하다. 이 내용 굉장히 좋거든요. 네. 다만 이것도 역시 왜 그런지 네. 네, 무역 관련된 영어와 영어 역량과 꼼꼼함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가 지금 생략돼 있죠. 네. 그냥 넘어가서 그냥 이익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신용장이라는 게 있어요. 무역 용어 중에. 네. 네. 그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할 때 신용장이라 그래서 지급 인도 조건이거든요. 예. 그냥 단순히 이렇게 현찰로 주는 게 아니라 예. 뭐 100억, 1000억 단위의 이 금액은 은행을 끼고 한다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은행이랑 은행끼리 거래하는데 주고받는 그 LC라 그래서 신용장. 이런 신용장이 업무상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내가 네. 해운업에서 뭐 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그렇죠. 야, 이 지원자는 실제로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아는구나. 많구나. 예. 네.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직무에 대한 관심을 좀 써줬다면 그렇죠. 본인의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스타 원칙이 아닌 회사 직무에서 좀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회사에 대한 연결고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보미 씨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역 상권을 분석하여 주력 제품으로 승부하는 영업 전문가. 영업 분야에 있어 지역 상권에 있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분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의 행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참여함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의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지역 특산물을 상품화시키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환원을 실천한다는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담당자로서 각종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인식을 전환시키므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겠습니다. 아하, 자, 영업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그 예를 적었는데 네. 솔직히 이 글은 좀 어떠신지 멘토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저는 네네. 앞서 그 보여줬던 사례보다는 그래도 네네. 구체성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칭찬할 만한 점은 네. 지역 상권이라는 네. 그러니까 영업
우리가 다뤘었잖아요. 네. 영업이랑 영업 관리. 이거는 결국에는 그 상권이라든지 유통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영업 그 직무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서 칭찬할 만해요. 다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문장 끝에 동사만 보세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 이렇죠. 네. 다 다짐이네요. 그냥 무의미하게 너무 많은 다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앞에 나왔던 사례는 경험만 쓰다 보니까 설득력이 없었는데 없었고. 이분은 그냥 미래 다짐만 둘을 좀 이렇게 좀 섞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좀 아쉽습니다. 네, 공교롭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요거를 보강을 하신다, 수정을 하신다면 네. 어떻게 혹시나? 맞아요. 그래서 네. 세 가지 제가 좀 조언을 드릴게요. 네. 특히 인문계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고객이란 단어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자기소개서에서. 제가 왜요? 예전에 소통이란 단어도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고객은 왜요? 네, 고객과 소통은 네. 범위가 너무 커요, 사실. 네, 그러니까 범위를 좀 어려운 말로 STP라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네, 해야 됩니다.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은 고객을 갖다가 어떤 계층으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나이로 나눌 수도 있어요. 뭐 5, 60대 뭐 실버 맞아요, 계층이라든지 맞아요. 또는 뭐 네네네네. 20, 30대 뭐 직장 여성이라든지 네네. 또는 네. 요새는 나홀로 가족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싱글 계층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타겟팅을 갖다가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네. 타겟팅을 하실 때도 네네. 본인의 머릿속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기업 조사를 해서 그 기업에서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고객으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 쪽은 네. 뭐 그 1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상품들, 하고 뭐 있죠. 도시락이라든지 도시락.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냥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편의점을 하시니까 네. 중장년층을 타겟팅으로 하겠다. 그럼 완전히 빗나간 얘기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두 번째도 이를 위해 세 가지 분야에서 노력을 하겠다. 네. 그 뒤에 근거가 없어요. 네. 왜 세 가지 분야에서 내가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지 소위 기업에서 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그 회사에 대한 조사가 좀 뭔가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뒤에 뒷받침되는 문장으로 한두 문장 정도 따라 나와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데 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돼 있죠. 네. 왜요? 이것도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제발. 어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다른 구직자들은 하더라도 네네. 우리 자소서를 보시는 그쵸. 분, 우리 차별성을 프로그램을 보여줍시다. 보시는 분들은 정말 식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라는 게 이게 단계적인 게 아니라 나열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그러니까 병렬 구조로 가는 거는 입사후 포부에 절대 적합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접속사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우선적으로, 그다음 뭐 그 이후에, 그다음 최종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좀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신다면 네. 아마 훨씬 더. 그러니까 당연히 접속사만 또 바뀌면 안 되죠. 그에 따른 내용도 같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좀 마지막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입사 후 포부에 대한 작성법을 배워봤는데요. 중요한 항목인 만큼 멘토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원 동기부터 입사 후 포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요. 네. 둘 간의 차이점 반드시 제가 기억하시라고 했죠. 지원 동기는 문제 인식, 개선점 파악에 주력을 해주시고요. 입사 후 포부는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해당 직무에서 어떻게 성장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회사에 기여를 할 것이며 목표와 계획을 유기적으로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